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명가 델루카 가문의 막내딸이자 미모의 요리사 아멜리오가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과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요, 정말 최악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바가지를 씌우고 손님을 돈으로만 대하고 심지어 값비싼 식재료를 낭비하는 모습까지 봤다는데요. 그 경험 덕분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과연 아멜리오가 느낀 두 나라의 경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요리 철학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멜리오 델루카예요. 요리를 하는 건 제 혈통에 흐르는 피와도 같다고들 해요. 적어도 그런 말들이 있죠. 매일 아침 나폴리 중심가에 있는 우리 집 레스토랑 앞을 지나칠 때면 문 위에 큼지막하게 쓰인 델루카라는 금빛 글씨가 눈에 들어와요. 가끔은 그 글씨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에서 델루카라는 이름은 꽤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 성을 듣자마자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아, 그 레스토랑 델루카 가문이요? 라고 물으면서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만든 완벽한 파스타 반죽이나 아버지가 발명한 유명한 소스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냥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론 우리 집안 요리사 세대의 무게가 어깨 위에 얹히는 느낌이 들어요. 제 아버지, 피에르 델루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키가 크고 마른 체오빠에 잘 빗어 넘긴 회색 머리를 하고 계세요. 주방에서 몇 시간을 보내셔도 셰프복은 늘 새하얗게 깨끗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서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자동으로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게 보이죠.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 있는 15개의 레스토랑은 아버지에게는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가끔은 그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오빠 프란체스코는 델루카라는 이름에 완벽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재료로 마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랄까요. 오빠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춤추는 공연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오빠는 주방 밖의 일을 맡게 하면 상황이 완전 달라져요. 지난달에는 레스토랑들에 쓸 송로버섯을 너무 많이 주문해버렸거든요. 송로버섯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아버지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지는 걸 보니 그 금액이 엄청났던 게 분명했죠. 그리고 저요. 저도 요리는 해요. 소스나 양념은 잘 맞출 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 음식을 맛보고 나서 맛있네요. 라고 말하는 게 다예요. 맛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적어도 델루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요. 사람들의 눈물을 쏟게 할 만큼 감동적인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게 델루카예요. 그런데 제 요리는요? 사람들 얼굴에 미소는 짓게 할 수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비 오는 저녁, 아버지가 오빠와 저를 개인 다이닝룸으로 부르셨어요. 그 방은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손님들에게만 사용하는 곳이에요. 선반에는 크리스탈 잔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샹들리에에서 나온 빛이 그 잔들에 반사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비싼 부르고뉴 와인 한 병이 열려 있었어요. 그 순간 이건 즐거운 가족 만찬이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죠. 델루카라는 이름은 특별하다. 아버지가 와인잔 속에 진한 붉은빛 와인을 천천히 돌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한 게 아니라 경험과 추억, 그리고 예술을 제공했지. 그러고는 한 모금 드시더니 저희 둘을 번갈아 보셨어요. 아버지의 눈은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가문의 유산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구나. 제 속이 뒤엉키는 기분이었어요. 오빠도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고 아마도 그 송로버섯 이야기를 떠올렸겠죠. 너희 둘이 가문의 유산을 이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이어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걸 팔아버릴 거다. 레스토랑도, 이름도, 전부. 방 안은 그렇게 조용해졌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마저 또렷이 들릴 정도였어요. 모든 걸 판다고요? 우리 집안 레스토랑들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건 우리 가족의 이름만큼이나 우리 삶의 일부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제게 시선을 돌리셨어요. 아멜리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이탈리아 밖의 음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손님들의 입맛이 변하고 있어. 세상이 변하고 있다. 세상에 나가 배워라. 그리고 우리 가문 이름을 구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져와라.
제가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려고 했는데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탈출할 기회. 델루카라는 이름의 무게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기회. 아무도 우리 이름을 모르는 곳에 가서 그저 아멜리오로 있을 기회요. 아시아로 갈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이랑 한국. 두 나라 다 음식과 전통에 진지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순간적으로 아버지 눈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냥 촛불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오빠도 안도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마도 자기가 안 가도 된다는 생각에 그랬겠죠. 그날 밤, 비에 젖은 나폴리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이미 일본과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여정이 제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였어요. 음식에 대한 생각, 환대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 대해요. 세상 반대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자유요. 실패할 자유, 배울 자유, 그리고 어쩌면 드디어 제가 진짜 델루카가 되는 법을 배울 자유요. 제가 도쿄에 온 첫 주는 정말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거리마다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고 어디를 보든 플라스틱 음식 모형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너무 정교해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셰프로 일하면서 레스토랑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시부야의 북적이는 거리에서 프리미엄 해산물 뷔페 무한리필이라는 간판을 봤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곳이 거의 없거든요.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제가 배웠던 음식의 정교한 분량, 조절과 프레젠테이션 철학에 어긋났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이겼어요. 레스토랑 외관은 꽤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대리석 입구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니 구운 해산물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어린 직원이 저를 자리로 안내하며 서툰 영어로 규칙을 설명했어요. 제한 시간 2시간. 접시에 담은 음식은 다 먹어야 해요. 나눠 먹기 금지.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화장실이 항상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화장실이 잠겨 있어요. 이유를 묻자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설명해줬어요. 몇몇 손님들이 더 많이 먹으려고 화장실에서 억지로 토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 말을 듣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음식을 그렇게까지 대하다니요. 우리 가족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재료가 소중하다고 가르치면서 음식에 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뷔페를 둘러보니 나폴리에서는 엄청난 돈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즐비했어요. 커다란 킹크랩 다리, 신선한 성게알, 최고급 참치 뱃살 같은 것들이요. 보기엔 아름다웠는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옆 테이블에선 사람들이 접시에 제일 비싼 음식들만 잔뜩 담아놓고는 한두 입 먹고 바로 치워버리더라고요. 왜 성게알 리필 안 해요? 한 손님이 크게 소리쳤어요. 직원은 지친 얼굴로 어떤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요. 라고 중얼거리며 사과했어요. 그 말을 듣고 좀 불편했어요. 제가 보기엔 음식을 낭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인 회사원들이었거든요. 외국인이 아니라 몇 분마다 청소 직원들이 음식이 가득 남은 접시를 치우러 다녔어요. 한 접시엔 손도 안 댄 바닥가재 꼬리가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 레스토랑에선 그거 하나가 최소 45유로는 할 텐데요. 아버지가 이걸 보셨으면 심장마비가 왔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재료를 존중하라고요. 음식 하나하나가 그걸 키우고 잡고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1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모든 게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졌어요.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는 사실 속에 숨겨진 좌절감이었고 우아한 장식은 추한 행동을 감추는 가림막 같았어요. 그리고 고급 재료들은 마치 일회용 장난감처럼 취급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었던 일본의 환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한 가족을 봤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에게 조금씩 덜어서 맛보게 하고 바다에게 이 음식을 감사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누군가는 여전히 음식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더라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겉모습은 항상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 레스토랑은 겉보기엔 완벽했어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고급스러워 보였죠.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어요. 탐욕, 낭비, 그리고 거칠애로 포장된 무례함이요. 담겨있는 화장실은 레스토랑과 손님 간의 신뢰가 깨졌다는 슬픈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이탈리아 밖의 음식 문화에 대한 첫 교훈을 얻었어요. 고급 재료를 쓴다고 해서 그 음식에 마음이 담겼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환대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손님과 음식 모두를 존중하며 경험을 만드는 데서 오는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일본에서의 음식과 환대에 대한 배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과 때로는 불편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할 이야기예요. 도쿄에서 2주를 보내고 나니 북적거리는 도시를 잠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후지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온천으로 유명한 작은 마을 하코네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좁은 거리는 전통적인 나무 건물들로 가득했고 공기에서는 소나무와 구운 생선 냄새가 섞여났어요. 길을 걷다가 창문에 플라스틱 음식 모델을 진열해 둔 식당들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러다 한 식당이 눈에 들어왔어요. 밖에는 초롱불이 걸려 있고 낡은 나무 간판이 붙어 있었죠. 창문을 통해 보니 손님들이 낮은 테이블에 앉아 방석 위에서 행복하고 여유롭게 보였어요. 딱 제가 찾던 현지의 진짜 경험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입구에 도착하자 짙은 남색 유니폼을 입은 나이 지긋한 남자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분은 이탈리아어나 영어를 못했지만 휴대폰 번역 앱이 있더라고요. 앱에서 약간 어색한 이탈리아어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 메뉴입니다. 매우 좋은 가격이에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창가 쪽 빈 테이블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식당 내부는 아늑했어요. 조명이 은은했고 벽에는 전통 그림이 걸려 있었죠. 배경으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고요. 도쿄의 복잡한 식당들과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진솔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 여종업원이 예쁜 도자기 잔에 담긴 녹차를 가져다 줬어요. 주인은 다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셰프의 특별 코스입니다. 아주 맛있는 요리들. 저를 믿으시겠어요? 그의 친절한 얼굴과 부드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제 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시던 때로는 셰프의 본능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는 마치 꿈 같았어요. 처음엔 한 번도 본 적 없는 버섯으로 만든 섬세한 국이 나왔고 그 뒤로는 작은 요리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알록달록한 절임 채소, 꽃집처럼 배열된 얇은 생선에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소스를 곁들인 달구이까지 각 접시마다 점점 더 아름다웠어요. 주인은 계속 저를 챙기면서 휴대폰으로 재료 사진을 보여주고 그것들이 일본 문화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줬어요. 이탈리아 요리사인 제가 이런 걸 배우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메모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나중에 이 프레젠테이션 기법들을 어떻게 제 요리에 녹여낼지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구운 생선을 다 먹고 나니 몸도 마음도 만족스럽고 감사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찾고 싶었던 바로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전통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배움이 있는 그런 순간이요. 벌써 제 음식 블로그에 이 숨겨진 보석 같은 식당에 대해 뭐라고 쓸지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계산서가 도착했어요. 계산서를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총 금액이 3만 엔이라니요. 대략 200유로 정도였어요. 주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제가 처음 본 적 없는 메뉴를 보여줬는데 아래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초밥 한 점당 2,000엔, 작은 사이드 디시 하나당 1,500엔, 녹차 1,000엔. 심지어 처음에 주었던 작은 수건도 500엔이라고요. 하지만 특별 메뉴, 좋은 가격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계산서를 다시 보면서 서투른 일본어로 더듬더듬 말했어요. 그러자 그의 미소는 사라졌고 그는 작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빠른 일본어로 무언가를 공격적으로 말했어요. 결국 제 휴대폰을 꺼내서 지역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이 15분 뒤 도착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메뉴를 확인하고 주인과 잠시 대화한 뒤
제게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메뉴에 가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불해야 합니다. 그중 한 경찰이 일본어로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몇 달간 일본어를 공부한 덕분에 몇 마디는 알아들었어요. 아마 일본 사람도 아닐 거야. 이런 식당들, 관광객을 노리는 거지. 속이 울렁거렸어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건 아팠지만 이 모든 속임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따뜻한 환영, 평화로운 분위기, 문화적인 설명들까지. 이 모든 게 정교하게 짜인 덫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계산서를 지불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마시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늘 음식만으로가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식당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곳은 아름다운 음식을 내왔지만 본질적으로는 추악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두 가지를 썼어요. 여행자들에게 이 식당에 대해 경고하는 자세한 리뷰, 그리고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요.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중 일부는 음식에 관한 것만은 아니네요. 일본에서 실망스러운 경험을 겪고 나서 솔직히 음식 여행을 포기할까 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계속 가보라고 속삭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쿄에서 서울로 짧은 비행을 탔고 따뜻한 봄날 저녁에 도착했어요. 공기 중에는 벚꽃 향기가 가득했죠. 서울 첫날 밤, 인사동이라는 동네를 걷게 됐어요. 거긴 길이 좁고 옛날 건물들 사이로 강물처럼 구불구불 이어졌어요. 네온사인이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밝히고 고기 굽는 냄새와 향신료 향이 제 배를 더 고프게 만들었어요.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의 나쁜 경험들 때문에 공항 음식도 제대로 손이 안 갔어요. 그러다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하거나 고급스럽진 않았지만 창문이 안에서 나오는 김으로 살짝 뿌옇게 변해 있었고 안에는 8개 아니면 9개쯤 되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대부분 현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행복하게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보통 그런 건 좋은 신호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마늘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제가 이름조차 모르는 매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작은 카운터 뒤에는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고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에 꽃무늬가 있는 단순한 앞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할머니 손을 보니 주방에서 오래 일하신 흔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 할머니 손을 떠올리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비행기에서 배운 한국 인사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제 쪽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손짓으로 구석에 있는 빈 테이블을 가리키셨어요. 미소도 인사도 없고 일본의 그 사기 식당에서 받았던 과도하게 친절한 환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금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행동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 아버지라면 이렇게 손님을 대하는 직원은 바로 해고했을 거예요. 하지만 피곤하고 배가 고팠고 다른 테이블에 놓인 음식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은 깨끗했지만 많이 사용된 흔적이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뜨거운 냄비와 접시들이 남긴 자국이 보였죠. 한쪽 줄로 금속 젓가락과 숟가락이 담긴 통이 놓여 있었는데 일본의 나무 젓가락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벽에 걸린 메뉴판은 전부 한국어로만 적혀 있었고 몇 개의 음식 사진만 있었어요. 가격 표시 숫자 외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영어 메뉴를 부탁하려고 하기도 전에 그 할머니는 부엌으로 사라지셨어요. 냄비 소리가 들리고 무언가 뜨거운 팬에 닿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잖아요. 일본에서처럼 제가 원하지 않은 음식을 가져다 놓고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할까봐 걱정됐어요.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그 할머니가 쟁반을 들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말 한마디 없이 음식을 차리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김이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돌솥밥이 나왔고 이어서 소고기와 채소 향이 나는 보글보글 끓는 국이 놓였어요. 그 다음엔 바삭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 한 접시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작은 반찬들이 하나씩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빨갛게 빛나는 김치, 숙주나물, 달콤한 양념에 졸인 작은 생선들, 깍두기,
구름처럼 부드러운 계란찜,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6가지 이상의 반찬들이 추가로 놓였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음식이었어요. 요리사로서의 제 본능이 바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나폴리에서는 이 정도 양의 음식이면 최소 200유로는 나갔을 거예요. 한국 음식이 더 저렴하다고 해도 이건 분명 비싸겠죠. 할머니에게 다가가 이걸 제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부엌으로 가버리셨어요. 저기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면서 구글 번역기를 켠 핸드폰을 들어보였어요. 이거 다 얼마예요? 할머니는 제 핸드폰을 힐끗 보더니 손을 휙 휘저으며 제 밥그릇을 가리키셨어요. 마치 일단 먹고 얘기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으셨고 앞치마에는 바쁜 하루 동안 요리를 하시면서 묻은 음식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표정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음식을 제 앞에 가지런히 놓아주시는 손길에서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믿어보기로 했어요. 금속 젓가락을 집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익숙했던 나무 젓가락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구이를 한 입 먹어봤어요.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는데 단맛과 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더라고요. 고등어는 살이 뼈에서 쉽게 발라졌고 그 맛은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신선한 생선 요리를 떠올리게 했지만 사용된 양념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 다음으로는 반찬을 하나씩 먹어봤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걸 추가 비용으로 따로 받잖아요. 전체 요리든 소스든 빵 한 조각이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작은 반찬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김치를 다 먹었더니 혀가 얼얼했는데 바로 할머니가 새로운 김치를 더 가져다 주셨어요. 콩나물을 비우니 이번에도 묻지도 않고 새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제가 배운 몇 안 되는 단어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무뚝뚝했던 얼굴에 작은 미소를 보이셨어요. 국은 모든 걸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간단한 소고기 육수에 부드러운 두부와 채소가 들어간 국이었는데 추운 날에 따뜻한 포옹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또다시 젓가락을 들어 뭔가를 한 번 더 먹게 되는 거 있죠. 다른 손님들도 오고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두가 똑같은 대접을 받더라고요. 테이블 가득한 반찬, 끊임없이 채워지는 음식, 과하지 않은 세심한 서비스까지요. 급한 비즈니스맨도 몇 시간 동안 머무는 학생들 그룹도 똑같이요. 이건 신분이나 돈과는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결국 더는 먹을 수 없을 때쯤 저는 계산할 준비를 했어요. 일본에서 3만 엔약 200달러를 썼던 악몽이 떠오르더라고요. 할머니가 작은 쟁반에 계산서를 가져다 주셨어요. 심호흡을 하고 숫자를 확인했는데요. 8,000원이었어요. 약 6달러 정도요. 저는 계산서를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죠. 다시 핸드폰을 꺼내 반찬은요? 리필은요? 국은요? 라고 쳐서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번역된 글을 읽고는 웃으셨어요. 처음 들어본 할머니의 웃음소리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타이핑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반찬은 환대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항상 무료예요. 이탈리아에서 저희 아버지 레스토랑을 떠올렸어요. 거기서는 빵 한 조각이나 소스 리필 하나까지 전부 비용을 계산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음식을 통해 손님을 환대하고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였죠. 떠나기 전에 할머니가 작은 꾸러미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안에는 호일로 쌓인 김치가 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먹으세요. 할머니가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알고 계신 몇 안 되는 영어 문장이었겠죠. 이 소박한 제스처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진솔하고 꾸밈없는 너그러움을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가방 속에 김치를 떠올리며 나폴리의 화려한 다이닝룸들보다 이 소박한 식당이 저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줬다는 걸 생각했어요. 가끔 깊은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더라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 앉아서 여행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커피는 쓰고 지냈는데 마치 이번 여행 동안 배운 진실들처럼 제게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메모와 사진들을 훑어보다 보니 지난 몇 달 동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처음 도쿄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밝은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거리들이 저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몰라요. 모든 게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죠. 깔끔한 유니폼, 정중한 인사, 그리고 식당 창문에 잘 정리된 음식 진열들까지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겉만 완벽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한 경험을 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커피숍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제가 저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아버지의 끝없는 기대에 맞추려 애쓰던 평범한 이탈리아 요리사였어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엔 다른 종류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음식과 환대에 대해 배운 건 상상 이상이었지만 그 방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맛봤던 요리 사진들을 스크롤하며 봤어요. 일본에서 먹었던 비싸고 화려한 초밥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초밥은 그들의 속임수 때문에 기억이 좋지 않았어요. 그 옆에는 단순한 한 그릇의 한국국 사진이 있었는데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큰 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한 그릇 덕분에 제가 환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어린 한국인 바리스타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커피뿐 아니라 작은 쿠키 접시까지 서비스로 가져다 줬어요. 그 순간 또 한 번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베풀더라고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통해 배우라고 하신 건 맞았지만 제가 배워야 했던 건 전혀 다른 거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새로운 레시피나 요리 기술을 배우길 원하셨지만 제가 가져가게 된 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법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크죠. 완벽한 소스, 정확한 조리 시간, 정교한 플레이팅 같은 것들이요. 우리는 환대가 곧 완벽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진짜 환대는 완벽함이 아니란 걸 배웠어요. 진정한 환대란 너그러움이었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는 거였어요. 한국 식당에서 만났던 나이 지긋한 주인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계속 리필을 해주고 추가 반찬을 내어주시며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또 일본에서 만났던 식당 주인도 생각났어요. 미소를 지으며 과도하게 돈을 청구했던 사람 말이에요. 그때 겉모습은 속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모든 경험들이 좋든 나쁘든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줬어요. 노트북을 꺼내 새 문서를 열고 가족 레스토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요리 기술은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건 우리의 강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걸 더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너그러움을요. 무료 국 리필, 추가 반찬, 그리고 손님들을 위한 작은 깜짝 선물들 같은 것들이요. 꼭 해야 해서가 아니라 손님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아버지께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때를 상상했어요. 처음엔 아마 반대하시겠죠. 새로운 것에 늘 그러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 식당들이 어떻게 너그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그 손님들이 어떻게 단골이 되어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오는지요. 계획을 세우는 동안 커피숍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바리스타가 마지막으로 쿠키 한 개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화이팅이라고 말해줬어요. 아마 제가 타이핑하는 걸 보고 배웠나 봐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아버지와 가족의 미래를 마주할 준비가 됐거든요. 집에서부터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걸 깨닫기 위해선 집에서 멀리 떠나봐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 레스토랑에는 새로운 레시피나 더 화려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환영받는 기분을 주는 너그러움이었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는데 나폴리와도 닮았더라고요. 곧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저는 석 달 전 이탈리아를 떠날 때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번엔 레시피보다 더 소중한 걸 가져가고 있었어요. 좋은 음식은 단순히 접시에 담긴 게 아니라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분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요. 기념품뿐 아니라 레스토랑을 바꿀 꿈까지 가득 담긴 제 여행 가방을 닫았어요.
아버지께서는 가족의 이름을 지켜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이름을 더 멋지게 변모시킬 준비가 됐어요. 이탈리아의 뛰어남과 한국의 너그러움이 만나는 곳으로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전통적인 이탈리아 레시피보다 더 자랑스러워하실 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